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보강 수업입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언제 먹어요? 밥 시간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4시에 그 도시락 주문해 놓은 사람이 있나? 저희. 왔다! 야 그러면 지금 밥을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서 고등도 좀 나중에 사온다는. 5시에 가지러 가신다고 했었거든. 그럼 지금 그러면 나중에 먹으면 소설 이 작품 끝내놓고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끝내놓고 밥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하고 참고로 딴 데 가지 말고 어쨌든 선생님이 어디 안 가고 여기 너희들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갑니다. 와 그렇다. 빨리 생각해봐. 머리를 굴려봐. 선생님이 왜 하려고 했는지. 아 마스크. 벗지 마. 아니 벗지 마. 알겠지? 빨리 써. 자, 내리지 마세요 그냥. 자, 이거 먹고란다. 빨리 보고 밥 먹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1번 파트는 148쪽부터 시작하고 있을 것이고요. 보조자료 역시 도시와 유령을 펴주시는데 선생님이 아까 좀 쉽다라고 말씀드렸지 줄거리가 파악이 엄청 쉬워 이 작품. 자, 일단은 이호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잠깐만 너 그거 눌렀니? 오케이. 자, 이호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특징 한번 알고 계신 것 좀 확인해볼까요? 얘들아 우리 맨날 이호석 하면 되게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 실은. 이호석의 최고 대표 주장. 너희들 절대로 모를 리가 없고 너희들 고1 때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분이야. 이호석. 어!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어?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의 이름은 아니지. 알려주면 너무 크리티컬한데. 자, 허생이야. 선생님. 동희. 조선달. 그거 드라마 아니에요? 자네도 함께 가려나 동희. 영화? 그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는 그 작품. 아빠. 무슨 꽃이 펴? 메밀꽃 아 진짜 스무곡이라는 것도 야 이어서 메밀꽃 피우려고 작가잖아. 아, 영화? 그치? 우리 맨날 그 작품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지. 근데 이러한 작품도 쓰셨다는 거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확 느낌이 오셨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뭐 이호석 작가의 뭐 특징이 이 작품에 절실히 드러났다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을 다루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본 센스는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우리 뭐 어떻게 갈 거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소설은 작품의 전문을 볼 수가 없어. 그치?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장면이 반드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뭔가 보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지문대로 읽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 뭐는 챙겨달라고 했지? 중심적인 인물, 핵심적인 사건, 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 다른 말로는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중심이 되는 인물을 찾자. 그리고 핵심적인 사건을 파악하자.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기억하자. 요거 중심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오케이?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전체 스토리를 볼 건데 전체 스토리가 정말 길지 않아. 얘들아, 보조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전체 줄거리 3줄짜리 있을 거야. 사장님? 이거면 충분해. 가자. 뜨내기 도시 근로자인 나는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작품에 나가 나옵니다. 몇 인치 시점이야? 1인치 시점이야. 우리가 풀 예상으로는 높은 확률로 작품 속 서술자가라는 말이 등장할 거야. 맞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작품이야. 근데 이 나의 신사가 뭐냐면 뜨내기 노동자예요. 뜨내기가 무슨 뜻이야?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시골에서 근데 느낌이 약간 혼합되어 있네. 뜨내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즉 정착하지 아니한이란 뜻이야. 이거는 핵심은. 오케이? 어딘가에 딱 정착을 해서 고정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갔다가 흘러 나가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일정한 거처도 없이, 그래서 뜨내기잖아, 그치? 거처도 없이 동대문 혹은 동묘에서 노숙을 합니다. 뜨내기이기 때문에 나는 노숙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경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저걸 알고 있지? 근대화 시기부터 현대소설을 똑같이 순서대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일제강점기 도시 노동자, 도시 노동자 혹은 도시 근로자의 어떤
괴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메밀꽃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니?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노숙을 하는데 어느 날 동묘 지금 어딘지 알잖아, 그지? 오케이? 그 핫플레이스라는 데 유명했던, 요즘에는 좀 망해버린 그 동네. 자, 희미한 도깨비불과 산발한 노파를 만나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칩니다. 지금 갑자기 막 한밤중에 불빛이 보이고 무슨 노파, 귀신을 본 느낌 이렇게 들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일제 강점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앉아있고 서 있는 이 공간 뭐 하는 곳이었지? 공부하는. 아니 이 터. 단답. 농지였어. 다음 소들이 논 갈고 밭 갈던 동네였어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근데 그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부터 이제 전부 다 계획도시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지. 서울고 끌고 내려오고 서울대 끌고 내려와 버렸잖아. 이거 스토리 다 알고 있죠? 이건 대충은. 아무튼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강남이 만들어졌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도깨비불과 산발한 노파를 만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칩니다. 오케이? 중심 장소는 동묘야, 동묘. 동묘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는 도깨비불을 봤어. 니도 도깨비불 본 적 없지? 없지. 영화에 영화나 이런 데서 그래픽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보는 거. 아, 등골이 오싹합니다. 땀이 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지는 게 그만큼 무서울 수가 없어. 진짜 보면. 참고로 이제 선생님도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무덤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의 유골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인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 일반적인 토질에 비해서. 그리고 이 인이 뭐 특정한 조건에서 빛을 발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들었음. 야, 이과놈들 맞냐? 맞는 걸로. 오케이. 아무튼 그런데 선생님 그걸 모르던 어린 시절에 시골 가면 진짜로 가로등이 없어요. 오케이. 가로등이 없고 참고로 달이 안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이 보이지 않아. 그냥 안 보여. 그럴 때 우리 사각형 랜턴을 든 프레쉬를 딱딱딱 누르는 거 있잖아. 이거 들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내불빛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지? 저 멀리서 저기 진학사 지원창고표 녹색보다 약간 조금 더 짙은 색의 녹색. 그게 아른아른 거예요. 참고로 그 자리는 묘지 자리야. 그러니까 예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력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전력 질주였어. 오케이?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밝아가지고. 아무튼 쫄았어요. 자, 다음 날. 자, 시간이 바뀌었지. 나는 동묘에서 그들이 자동차에 치여 구걸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됐죠. 도깨비불의 정체는 알고 보면 성냥불이었어요. 나중에 사건 스토리가 밝혀지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었던 거야? 백발 노파와 아이가 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백발 노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채 그냥 또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그들을 처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나도 뜨내기 노동자인데 얘들에게 뭘 줘? 돈을 주고 재빨리 달아나게 되는 게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지 모자에게 있는 돈을 모두 주고 그것을 빠져나온다 라고 돼 있지? 오케이. 작품의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불쌍한데요. 참고로 뜨내기 노동자잖아. 나도 노숙하고 있잖아. 근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보면서 나의 것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극빈층의 참담한 삶을 그려낸 작품. 이건 암기의 포인트 맞지? 그치? 오케이?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을 보면 일제 강점기의 극빈층의 참담한 삶을 그린 대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꼭 접근해주는 게 편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핵심 에피소드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은 전체 스토리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결말 장면에 해당해요. 그치?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작품이 연결된다면 이 앞부분의 얘기도 실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할까? 얘들아 보조자료의 14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와 유령의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야기 구조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치? 이 작품의 특성 가자. 과거, 어느 날, 다음 날, 해상, 다음 날로 돼 있을 거야. 보이시냐? 그럼 이 작품은 무슨 식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게 해야겠지? 체크해 주시고. 자, 이 작품은 나가 동묘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거지 여인과의 대화 중 부분적으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오케이, 좋아.
자, 과거 내용 한번 볼게. 이런 내용으로 원래 시작했던 거야. 노숙을 하며 뜨내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측민의 생활상. 나의 생활상은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오늘은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야.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거야, 아마도. 그런 삶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묘에 이제 노숙하러 들어갔는데 웬 도깨비를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 호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도깨비의 정체가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이어서 갑시다. 보조자료 보셔도 되고 텍스트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가자.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서 음침한 동료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이 배경의 묘사라고 하는 거 은근슬쩍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돼. 보통 작품 속에서 장마, 소나기, 비가 내린다, 질척질척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보통 암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동묘가 밤이 된 거면 현재 내가 너무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속삭임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런 밤이라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 밤이 어떤 상태야? 우중충하잖아, 그치? 뭐야? 배경묘사 어두운 조선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꼭 걸고 넘어져 달라. 체크. 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어저께 그거 봤던데요. 그 기묘하지 않니? 분명히 무섭고 징그럽고 짜증나는데 또 보고 싶은 거잖아. 선생님은 하수구 냄새가 그렇던데 나만 그래? 알았어. 하수구 냄새가 미묘하지 않니? 냄새를 딱 맡으면 싶은데 잠깐만 내가 맡은 이 냄새가 맞나? 하면서 또 맡게 되고 또 하고 이런 미친 짓을 반복하게 되는 요상한 냄새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자, 아무튼 중문을 들어서서 몇 발짝 걸어갔는데 웬 그 산발한 그림자 두 개가 있었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야. 이런 놈이 저게 도깨비구만. 몽둥이를 번쩍 들고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달려갔어요. 그치? 도깨비면 때 두들겨 펴가지고 그치? 도깨비 방망이를 뺐든 아니면 그치? 혼을 내든 날 쫄게 만들었잖아.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돌변해버렸던 것이죠. 뭔 이런 노매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단어라면 18개의 숫자를 외치는 단어가 등장했겠죠. 자, 그러면서 아니 도깨비였잖아. 왜 갑자기 거지모자가 나타나는 거야?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몸뚱이를 번쩍 들었어. 뭔 생각하는 거야? 자, 쫓아왔는데 긴 머리 둘이라서 귀신이랑 쫓아왔는데 사람이야. 근데 다시 들었어. 왜 들었어?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거 아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번쩍 들었는데 이씨 도깨비! 하고 화를 내니까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두 손을 모으고 썩썩 빌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가라면 그냥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 알면서도 뭔 소리야. 원래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하면서 의무결 목소리를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은 일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인물이 우선 여인이지. 여인이 일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일어나라고 용을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일어나진다는 얘기 안 일어나진다는 얘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뭘 의미해?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 상징은 뭐겠어? 말대로 비참한 삶.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압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겠지. 상징적 의미만 잘 찾아가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요거 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너무 뻔하게 나와 있어서.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품이야. 오케이? 잘 적어놔. 상징적 의미만 잘 적어놔.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려고 노력해. 어린애는 그를 붙들고 있어.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나 경솔한 나의 행동을 깨짓고 겨우 입을 열었어. 지금 내가 딴 사람한테 갑자기 몽둥이 들고 나타나서 죽여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자, 아니 안녕히 계시오. 나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지기 묘지 이 지키는 사람 아니라고.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들아. 지금 이 모자가 정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지. 그치? 근데 오히려 머리에 나보고 방금까지 몽둥이 들고 날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미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이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을 또 뭘 상징하는 거야? 조선 민족의 삶을 상징하는 거겠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존감의 다음 역시 우리 조선 민족의 삶을 상징하는 거다. 제발 주시고요. 아니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었던 나는 이렇게 물어보죠. 에? 뭐가 나와요? 아니 우리 모자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은 어사무사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죠. 야 이 정도의 어휘는 문제 푸는데 지정이 있으니까 풀어준 거겠지, 그치?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아니 그럼 그 불은 뭐지? 에? 아니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두르는 거지. 그럼 내가 본 불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 아니 무슨 일이 다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저지른 것도 없어요. 밤중이 돼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약을 바르려고 했는데 약이 안 보여서 그것을 찾겠다고 성냥갑을 다 그거 내버리면 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냥불을 계속 켜가면서 버틴 거지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그럼 이 성냥불이 뭐였던 거야? 바로 도깨비불의 정체가 되는 거겠죠. 확인됐죠?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언뜻 풀리듯이 해독하기는 했으나 오케이? 이해됐지? 왜 불이 나왔었고 왜 이들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하는 데였다. 그러면서 참혹한 그림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표면적인 매력. 참혹한 또 상징적 의미잖아, 그지? 표면적으로는 이거 무슨 뜻이야? 참혹할 정도로 무게어진 다리의 모습이잖아. 내가 진짜 현재 눈을 보고 있는 눈으로 관찰한 진문계진 다리의 모습을 참혹한 그림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면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노파도 뭘 상징한다고? 암울한 조선의 비참한 조선 민족의 그런 대표 주자 같은 거잖아, 그치? 오케이? 비참한 삶을 이어나가는 조선 민족의 현실을 참혹한 그림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중요한 단어가 맞잖아. 체크할 만한 녀석이 맞아. 계속 간다.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있는 거야. 지금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지? 응급처치만 했나봐, 어쨌든 간에. 그 원수놈의 반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실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운다는 얘기지? 울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예요? 네, 그 공원 앞에 그놈의 자동차요. 여인은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어. 그럼 여기서 자동차는 뭘 상징해? 일제에 의해서 강행된 근대화를 말하는 거겠지. 맞냐? 자동차라는 거는 그전에 없었던 존재야. 그치? 강제된 근대화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비참한 민족의 모습 맞잖아. 자 보시고 중략돼 있을 거야. 참고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실제로 그 교통사고를 목격했었던 목격자거든. 그 목격했던 이야기가 실려있는 거지. 가자.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 달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 무서운 걸 봤어요.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있네. 자, 어디에 깔렸다고요? 밑에 깔려있다고요. 치고 간 게 아니라요. 밑에 깔렸다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것도 상징적 의미라고 보자면 볼 수는 있겠지, 그치? 깔려있다. 진문계어지다. 확인하자고. 체크. 바퀴 밑에는 선현이 임리하고 그 옆에는 거지아이 아이가 목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합니다. 오그라질 년놈들. 자동차를 단신이 나서 사람까지 시험? 아우 끔찍도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서 나왔었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야. 됐어. 자, 그래 당신이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라고 돼 있지.
뭐예요? 지금 요 구절은 아마 보조자료에 7이 돼 있을 거야. 왜 7이 돼 있을까? 요 장면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해상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그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선생님이 뭐 표시를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넘어간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전에 그 원숭이 전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뭐한지를 끌고 가니까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한 달도 채 못 되도록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100일 수가 있어야지요. 다리만 승하면야 그래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얘네는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습니다. 나는 더 캐물으려고 하지 않고 물어봤자 안 봐도 비교오지 뭐. 집이 원래 그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까지 죽고 나니 딱 봐봐. 여인 하나가 애 하나 달고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 남편이 없기 때문인 게 정상이잖아. 나는 이런 대답을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으리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선생님이 굳이 딱히 어렵지 않게 잡아줘도 잡기 어렵지 않죠. 너희들이 선생님이 닮아주지 않아도 무슨 의미? 연민, 동정, 한탄, 삶의 애환에 대한 슬픔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써주면 되는 그런 소재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모르는 동안에 물론 이런 말이 있었지. 동정은 우월관의 반쪽 읽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주머니에 있는 뭐든 다 꺼내가지고 움켜서 뚝 떨어진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어. 오케이? 자, 요런 작품. 그래서 작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작품 구조가 어렵거나 골 때리는 건 없었지? 할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보조자료에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 좀 하나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야. 뭐냐면 주제인식의 과잉.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풍자 문학을 고급진 문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왜 풍자는 고급지다고 무조건 풍자가 고급지다는 뜻은 아니고 풍자를 고급지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돌려가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그치? 아이씨 푹자네 좋겠다 나도 너처럼 자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자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그 비판의 효과를 드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작품은 뭐냐면 그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소설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버려. 오케이? 그 밑에 봐봐. 독자여, 뭐? 그래도 유령이라고? 블라블라블라 다 필요 없어. 중간 다 건너뛰고 제일 마지막 줄로 갈게. 이 중하고도 큰 문제는 독자의 자각과 지혜와 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을 읽고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느끼고 행동으로 바뀌면 더 좋은데 거기서 끝내질 않고 이런 말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느끼셨죠? 우리 조선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노출시켜버렸잖아. 마치 선전문처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주제의식의 과잉이라고 부른다. 의식의 과잉 노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특징을 잡기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죠? 또 그리고 이거는 문학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 문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자, 어쨌든 문제 다 봤고요. 지문 다 봤고요. 문제 불러가 봅시다. A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볼게요 하면서 AB 구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와 B를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하면 선생님 뭐 해달라고 했었니? A를 먼저 보고 원래대로라면 그치? A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B를 골라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때 A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보통은 맞는 거 같아 보이는 거 하나와 애매한 거 하나, 그치? 좀 딴 데로 센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나. 오케이? 혹은 2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 아무튼 3개 정도로 보통 좁혀져. 많이 풀어보면 느꼈을 거야. 보통 답이 2-3개 정도 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 참고로 이 문제가 쉬운 문제였다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런 작전들은 왜 쓰는 거라고요? 시간을 몇 초라도 아껴서 독서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A가 어떤 말이었었냐면 저희가 밤중에 약 바르려고 성냥을 켰어요. 그 얘기지? 가자. 1번부터 가봐. 상대의 질책에 대한 여인의 변명입니다. 맞니? 맞니? 변명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변명이 맞아? 상대방이 질책한 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불결해! 라고 말했어? 질책을 하려면
책임을 지라라고 추궁하고 화를 내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조심하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두 번째, 사회현실에 대한 여인의 직설적인 평가. 아니지? 여인이 우리 사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적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3번, 그리고 하나 더.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직설적 평가가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또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체크해놔줘. 3번, A는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소명. 소명이 무슨 뜻이야? 소명이 무슨 뜻이야? 해명 안에서 밝힌다는 얘기야. 밝혀 이야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답인 단어들, 답인 선택지를 항상 뭔가 한자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현혹하려고 용쓰는 게 보이고 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수능 특강 정도, 수능 완성 뒤에 나올 작품들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다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소명, 밝힌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정답인 것 같아. 일단 냅둬. 4번. 모두 A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여인의 이해로. 애매한 거 사실이지, 그치?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건 냅두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보통 B가 잘못돼 있을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여인의 요청으로. 맞지? 아니, 맞지라는 미친놈. 아니지. 자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잖아. 됐어? 그럼 봐봐. 답은 3번일 것 같은데 4번이 애매하니까 좀 더 봐야지라는 느낌으로 정리가 되셨죠? 이게 쉬운 문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B를 볼게.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요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 자, 이것도 3번 아니면 잠깐만. 우리 몇 번부터 봤어야 되지? 오케이, 3번. 자,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해서 여인이 소명한 거 맞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야만 했어요 라고 말했지. 그리고 이를 통해 여인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내막이 드러난다.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다. 그치? 나에게는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했던 사건의 모든 상황들이 밝혀지고 있어. 3번 맞네. 오케이. 그리고 4번, 이를 통해 여인의 변화되는 심리. 참고로 지금 여인의 심리가 변한 적은 없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애매하지만 답이 아니었다는 거 확인이 됐을 거야. 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 넘어가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서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끝부분과 두 번째 줄 부분을 보시면 돼. 그에 의해 치명적인 위해. 무슨 뜻이야? 위협과 해악. 됐지? 잘못된 일들이지. 위해만 입은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상징적 장면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뭐 연민, 그치? 하고 있다. 자,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답으로 바로 갈게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3번. 자동차 사고에서 거지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것은 일제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의 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향유하는 게 뭐 하는 거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렇지? 또 봐봐. 답인 거에는 꼭 이런 식으로 단어를 집어넣더라니까. 근대화의 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조선의 회한을 잠깐만. 회한 향유 회한. 야, 이게 등장한 순간 답은 아닌 거 보이지? 회한이 뭐야? 아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겪어봤어야 돼. 후회하며 한탄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겪어봤기 때문에 회한을 가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두 존재라고 표현해 볼까? 오케이. 이 여인과 아이는 회한을 가지려면 근대화 산물을 향유했던 적이 있어야지만 회한이 가능한 거잖아. 내가 왜 그때 그 나의 즐거운 삶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회한이거든. 근데 그거 아니잖아. 답은 3번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어휘 잘 챙겨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3번 문제. 기업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지? 시간상? 오케이. 자, 일단은 가봅시다. 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답으로 갈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5번 갑니다. 문제들이 다 쉬워서. 그래서 그래 당신이 그 사고 사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어. 나가 과거를 상기하며. 좋아. 사실이야. 여기까지.
여인의 불행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깨달았음이 드러났다. 잠깐만, 여인이 불행해지는데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무슨 사고 유발자야? 사고 관계자야? 아니지. 나는 그냥 뭐였어? 사건의 목격자일 뿐이야. 딱히 내가 뭘 한 일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예를 들어 4번에 있는 의구심이라든지 3번에 있는 경솔함이라든지 이런 식의 태도 관련된 어휘들 정확하게 잡아주실 것.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이렇게 했을 거야. 지금 이 문제 세트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자꾸 뜬금없지만 어휘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 어휘를 잡는 법은 되게 단순해 얘들아. 읽다가 회한이 나왔어? 딱 멈춰봐봐. 알겠지? 멈추고 내가 이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회한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회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나 그거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이버에 뒤지면 되잖아. 단순하잖아. 오케이? 그리고 그때 확인한 뜻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몇 글자 이내로 적어.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향유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 근데 사전을 딱 찾아봤더니 뭔가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거. 난 누린다, 누림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했어. 그러면 누림만 딱 적어놓으란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수능 특강 복습 2번, 3번 할 거지. 해야 된다. 수능 특강 복습을 한두 번에 끝내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바보짓이야. 무조건 여러 번 봐야 돼. 그럼 복습할 때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스터가 되고 그게 내 어휘력, 어휘집에, 머릿속 어휘집에 쌓이면 그 문제는 나와도 안 무서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단순한 일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라니까. 근데 이 일을 선생님이 이렇게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요즘 문제 트렌드가 맞기 때문이야. 알겠어? 오케이. 잘 잡아주시고 어휘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어휘장이 수능 특강을 마치거나 혹은 우리 비문학 특강 독서 불만 있지. 그 책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어휘집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 됐어? 선생님 시간 없어서 고3도 어휘 테스트 안 하는 거지. 혹시 니들 알고 있니? 밑에 제종만 있잖아 우리. 밑에 제종만에서도 국어 어휘 테스트 맨날 한다 걔들은. 근데 걔들은 국어가 12T거든. 국어만 12T라고 12시간 수업 듣는다고. 우린 4시간 듣잖아. 어휘 테스트 해야지 거기는. 그렇지. 분위기 알겠죠? 자, 우린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 수학 때도 영어 돼야 돼요. 슬프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현대수설 2번까지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어놓고 현대수설 2번은 일단 식사를 한 뒤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사항 하나만 좀 끄고